한 어머니의 고백.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ATM기가 아닙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의 아파트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어머니가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못 내겠다고 말하자 아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3개월 동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보란 듯이 장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내 노후 자금은 부족해도 자식 집 갚아주는 게 우선이었는데 돈을 끊겠다고 하니 인연을 끊고 심지어 사돈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아들. 평생을 바쳐 키웠지만 결국 가족여행에 초대받을 자격조차 없는 어머니. 하지만 이 어머니는 소란을 피우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일을 조용히 실행했을 뿐입니다. 협박도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아들을 당장 다음 날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의 마음이 돌아선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가슴속에 묻어둔 진짜 아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인생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누구에게 남겨야 할지, 어떻게 해야 내 피땀 어린 돈이 당연한 것 취급을 받지 않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세인 정 씨입니다. 남편과 함께 남쪽 지방의 조용한 소도시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욕심 없이 그저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바랄 뿐이죠. 남편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저는 모아둔 적금이 좀 있어서 둘이 합치면 근근히 생활할 만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수입이 꽤 괜찮다는 소리에 결혼하던 해에는 우리 부부도 참 기뻤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으니까요. 며느리는 외동딸의 성격도 차분하고 사돈댁 형편도 넉넉한 편이라 처음에는 별다른 걱정이 없었습니다. 젊은 애들이 서울에 집을 사려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 부모된 도리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들이 결혼 전에 시내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했을 때 아직 식도 올리기 전이었지만 우리 부부는 2억 원을 마련해 계약금 보증과 초기 자금으로 쓰라고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는데 장소 선정이나 진행에 우리는 거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돈댁만의 방식이 있다나 뭐라나 솔직히 서운했지만 굳이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잠자코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들이 새 집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딱 한 번 가봤을 뿐입니다. 그 후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서울로 올라가서 산바라지를 해주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거절하더군요. 장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기로 했어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묘하게 선을 긋는 것 같아 씁쓸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상 원격 ATM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한 후부터 아들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애기용품 살 게 너무 많네. 좀 도와줄 수 있어? 장모님이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돈이라도 좀 넉넉히 드려야지. 거절하기가 어려워 몇 번 보내다 보니 어느새 수천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잘 살면 그만이지. 우리가 좀 보태주는 게 대수냐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55세 생일을 맞던 해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새 식구를 이끌고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깜짝 선물이라며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온 아들 가족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그래도 자식 키운 보람이 있구나. 엄마 생일은 잊지 않았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대출금 갚느라 진짜 죽겠어. 은행에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데 내가 감당이 안 돼.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생일날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할머니하고 따르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거절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가장으로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주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불과 2달 뒤 아들이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부부 공동 명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너 언제 며느리 이름을 올렸니? 아들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예전부터 올렸죠. 그래야 와이프가 안심한다고 해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은 우리가 냈는데 명의는 우리 이름 한 글자도 없고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돈만 대주는 후원자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그날 밤 남편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대출금 지원은 없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차갑게 알겠어요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증발한 사람처럼 3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안부 전화는커녕 문자 메시지 하나 없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부재중 전화가 왔나 확인했지만 90일 내내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먼저 굽히고 들어갈까 생각도 했습니다. 남편도 아들 고집 알잖아. 당신이 먼저 전화해봐. 라고 권유했지만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가는 갔지만 처가 식구들만 챙기고 친부모는 뒷전인 아들. 내가 여기서 먼저 연락하면 앞으로 더 무시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가끔 며느리의 SNS를 몰래 들어가 손주 사진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뺨을 후려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사진첩 제목은 내 어린 시절을 키워주신 분, 이제는 내가 모십니다. 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하얀 설원을 배경으로 5 식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두툼한 패딩을 입고 정중앙에 서 있었고 왼쪽엔 며느리, 오른쪽엔 장모님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앞에 귀엽게 서 있고 그 뒤엔 장인어른이 계셨죠. 위치 태그는 일본 센카이도, 그리고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는 게 내 버킷리스트였는데 드디어 이뤘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홋카이도의 설경이 부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쓴 돈이 아까워서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배제당했다는 소외감, 마치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색이 변하는 걸 보고 남편이 다가와 화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떠나면 잡을 수 없다더니 그 여행 경비 적어도 300, 400만 원은 들었을 겁니다. 해외여행 갈 돈은 있으면서 대출금 200만 원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메꾸려 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라 아들의 인생 계획표에 우리 부부는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더 비참한 건 저는 그 사진을 보기 전까지 다음 달엔 몰래라도 돈을 좀 보내줄까? 애들이 힘들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안 힘들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함께 갈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남편이 타준 따뜻한 차를 마셨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 씁쓸한 뿐이었습니다. 지원을 끄는 걸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내 아들의 효심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그 사진을 확대했다, 축소했다 하며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가장 환하게 웃는 건 손주가 아니라 제 아들이었습니다. 장인 장모 옆에서 눈이 휘어지게 웃고 있는 아들. 세상 둘도 없는 효자의 얼굴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얘가 나를 데리고 저렇게 웃으며 여행 간 적이 있었나? 따지려는 게 아니라 가슴이 너무 먹먹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3개월 전 생일이라며 가져왔던 케이크 조각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깜짝 파티는 결국 월 200만 원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밑밥이었던 겁니다. 저는 아들의 좋은 점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이거 하나로 애를 다 부정하진 말자. 하지만 생각할수록 지난 세월이 허무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을 아끼고 아껴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공사판에서 험한 일을 하며 겨울엔 낡은 점퍼 하나로 버텼고 저는 식당 설거지와 청소 일을 하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휘었습니다. 오직 아들이 공부 잘해서 성공하기만을 바랐죠.
아들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등록금은 됐지만 기숙사비가 모자라 대출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자식 성공하면 그만이라며 고생을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아들이 단상에서 부모님이 제 가장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이 지금의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도 처가 쪽이 더 잘 살아 기죽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들 행복이 우선이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부터 시내 아파트 타령을 하고 공동 명의를 요구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고향 땅 팔고 적금 깨서 2억 원을 만들어줬는데 집들이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손주 돌잔치며 생일이며 돈이란 돈은 다 보냈는데 결국 남은 건 무엇입니까? 아파트 명의에 우리 이름은 없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가족 사진에도 우리는 없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소파에 앉아 있자니 제가 너무 우스웠습니다. 지금껏 엄마니까 당연히 희생해야지라는 생각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게카이도 사진을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 모든 사랑과 지원이 아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남편이 다가와 붉어진 눈시울로 말했습니다. 너무 생각하지 마. 우리 팔자가 그런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팔자가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뒤를 돌아볼 줄 모르게 만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세어보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만약 내가 쓰러지면 나를 지켜줄 건 저 통장일까? 아니면 내 생일조차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는 아들일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침묵은 아들의 시위였겠지만 저에게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첫 전화 내용은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주면 안 돼? 대출 만기인데 현금이 진짜 부족해서 그래.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렸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너 얼마 전에 장모님 모시고 옌카이도 다녀왔다며? 300, 400만 원 쓰는 여행은 척척 가면서 200만 원 대출금 낼 돈은 없니? 아들은 당황했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잖아요. 엄마는 왜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계획 한번 철저하구나. 누구를 데려갈지도 다 계획에 있었지? 엄마 아빠는 쏙 빼놓고 말이야. 아들은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꽁에 있어요? 다음번에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나간 게 몇 년 전인지 기억이나 하니? 우리가 다니는 병원이 어딘지는 아니? 딱 하나만 묻자. 그 집, 네 처랑 공동 명의고 너희가 살 집인데 왜 내가 갚아야 하니? 나도 내 살 길은 남겨둬야 하지 않겠니? 그제야 아들은 본색을 드러내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저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저 안 주면 그 돈 누구한테 줄 건데요? 나중에 두 분 편찮으시면 제가 안 모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언성을 높이며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맨날 아끼고 아껴서 뭐하게요? 돈 싸 짊어지고 병원에 갖다 바칠 거예요? 제가 지금 죽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줘요. 옆에서 듣다 못한 남편이 수화기를 낚아채 소리쳤습니다. 김민준, 너 입 닥쳐. 네 엄마가 널 어떻게 키우고 집까지 사줬는데 돈을 누구한테 남기냐고? 너는 우리 아들이지. 빚쟁이가 아니야. 우리가 널 안 챙긴다고 생각하면 다시는 손 벌리지 마.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지더니 뚝 하고 끊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 노부부는 베란다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릴 때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지만 마지막이어야 해요. 다시는 아들한테 저런 소리 듣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자식은 심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부모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어서
효도를 미루는 거래.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들은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철들 필요가 없게 만든 겁니다. 대학 때 용돈 떨어질까봐 제가 먼저 송금했고, 집 살 때 전 재산 털어줬고, 대출금 힘들다 하니 제 노후 자금 털어 갚아줬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자동 입출금기로 여기게 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을 해지하고 제 몫의 은퇴 자금을 새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의한 인출 및 자동이체 금지를 설정했습니다. 창고 직원이 정기예금을 추천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이 돈은 오로지 나를 위해 쓸 겁니다. 은행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 찾고 남들에게 보여줄 때만 효자인 척하는 자식은 아들이 아니라 채무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히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채무자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더 아픈 건 내 헌신의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우리 것이고 무엇이 저도 못 받을 돈인지 명확히 했습니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멍청한 짓은 이제 끝입니다. 다음으로 아들의 대출금을 갚아주던 자동이체 통장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명확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명의로 된 어떤 대출금 대납 요청도 거절해주세요. 직원은 60 넘은 할머니의 단호함에 놀란 눈치였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돈 찾는 재주가 좋아서요. 이제 그 ATM기 전원을 끄려고 합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등기소를 찾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걸려 고향집 소유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아들 명의로 해뒀지만 정식 증여 등기를 마치지 않아 실소유권은 여전히 우리 부부에게 있었습니다. 적어도 늙어서 길바닥에 나앉지는 않겠구나 싶어 안도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집을 남편에게만 넘기고 다른 사람은 손 못 대게 할 수 있나요? 직원은 가능하다고 사전에 증여 예약이나 유언 공증을 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난 수십 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은 읍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점잖은 법무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탁을 설정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냥 제 돈을 저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그런 고민 많이 하십니다. 자식 눈치 보느라 재산을 쥐고만 계시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죠.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은 어르신 명의로 두되 사후나 특정 시점에 원하시는 분에게 넘어가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의 병수발을 든 사람에게 상속한다는 조건을 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돈을 그냥 물려주는 게 아니라 책임과 함께 물려줄 수 있다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나요? 법무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빠를수록 어르신의 권리가 안전해집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본인이 치매 등 질병으로 의사 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할 경우 재산은 유일한 아들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내 임종을 지키고 나를 부양한 사람에게 신탁기관을 통해 양도한다. 서명하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저 자신을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함께 서랍 속 묵은 통장들을 모두 꺼내 정리했습니다. 연금 통장, 보험증권, 입출금 통장, 그리고 손주 선물 사주려고 따로 모아둔 비상금 통장까지. 예전엔 골치 아픈 종이 쪼가리였지만 이제 보니 이것들이야말로 우리 노후를 지켜줄 진짜 효자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돈은 우리를 위해 씁시다. 사람 마음이 변질되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 갈취예요. 남편도 동의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작 이럴 걸 그랬어. 우리가 애버릇을 다 망쳤네. 그날 저녁 저는 냄비에 갈비와 연근, 대추를 듬뿍 넣고 푹 고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맛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구수한 보양식으로요. 아들을 부르지도 배달 음식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 베란다에 마주 앉아 뜨끈한 국물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가 오늘따라 참 좋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그거 알아? 우리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 사는 것 같아. 다음날 아침 아들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홧김에 그런 거니 며칠 지나면 풀릴 거라 생각했겠죠. 벨이 5번 울릴 때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6번째 울리자 아들은 남편에게 걸었습니다. 남편은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거절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 전화는 안 받는 게 좋겠어. 그 말을 듣는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복수심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돈 달라고 할 때 하는 아부가 아니라 늙은 부모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 안부 한마디 건네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엄마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갉아먹는 희생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3일 뒤 다시 전화가 왔을 때 아들의 목소리는 확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 며칠 전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말 함부로 한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어릴 때 잘못 저지르고 용서 빌 때처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약간의 애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여행 안 모시고 간 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특가 항공권이 갑자기 나와서. 그리고 아빠 고혈압 있으시잖아요. 무리하실까봐.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아들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 집 대출금은 제가 갚아야죠. 근데 이번 달만 자금 회전이 좀 안 돼서 보너스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빌리는 거니? 아니면 그냥 달라는 거니?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빌리는 거죠. 제가 엄마 돈을 떼먹겠어요.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빌린다고 하고 갚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김민준. 저는 아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잘 들어라. 네 집 대출금 앞으로 10원 한 장 안 보태줄 거다. 네 생활비 더 이상 지원 없다. 네가 가장이라면 지금부터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이렇게 독하게 구실 거예요. 독하다고? 난 이제야 나한테 친절해지기로 했을 뿐이다. 내가 물러터지니까 네가 선을 넘은 거야.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우리 안 보고 살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며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제가 나지기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라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거래처지.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지더니 한참 뒤 아들이 내뱉었습니다. 엄마 변했어. 그래, 변했어. 아들은 내 노후보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만기 없는 마이너스 통장이더구나. 예전엔 널 믿었지만 이젠 나 자신만 믿기로 했다. 그 전화를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등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아들의 대출금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보증인에게 알리는 통지서였죠. 다행히 몇 년 전 저는 대출 보증은 절대 서지 않겠다고 버텼고 오로지 집 계약금만 대줬던 터라 법적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때의 제 판단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옛날 앨범을 펼쳤습니다. 학사모를 쓴 아들, 결혼식 날 턱시도를 입은 아들. 사진 속 아들은 저렇게 늠름한데 현실의 아들은 친정이라는 통장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 압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무생채와 장아찌를 곁들인 흰 쌀죽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아침 메뉴입니다. 작은 그릇에 담아 식탁 한 구석에 놓았지만 아들을 부르진 않았습니다.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면 안 되는 거니까요. 나이가 드니 배고픈 것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내 밥그릇 덜어내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는 서러움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평생 엄마 소리 한 번이면 다 내주던 그 여자가 아니니까요. 예전엔 엄마라면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시키고 집 사주고 장가 보내고 내가 쓰러질 때까지 받쳐줘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버텨주니까 자식은 내가 힘들어 숨을 헐떡이는 줄도 모르고 기대기만 했던 겁니다. 저는 늙어서 아들 손잡고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 유에카이도에 가 있고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못 간 게 아니라 아들의 배려 속에 제가 없었던 거죠. 혹시 내가 병들면 아들이 지켜줄까요? 아마 아들은 장인 장모나 요양병원을 먼저 찾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식 농사가 노후 대비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이다. 제가 냉혹해진 게 아닙니다. 원칙 있는 사랑, 소비되지 않는 가족애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매달 200만 원, 안 주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쓰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개과천선에서 돌아올까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중요한 건 남이 깨닫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 일상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차 한잔 마시고 오후엔 남편과 시장 구경 가고 저녁엔 드라마 보며 쉽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 이 나이 먹고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맙시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프거나 화가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자식 집 대출금 갚아주느라 등골 휘는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하나뿐인 자식인데 라는 말에 발목 잡혀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희생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과연 제가 대출금을 계속 갚아주는 게 맞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이 들어 편안해야 할 시기에 자녀의 경제적 지원 요구로 고통받는 분들, 부모는 어디까지 자식을 책임져야 할까요? 사랑이 습관적인 희생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스스로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사연을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